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서버 시대에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CPO, 즉 CO 패키지드 aptics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인프라의 핵심은 주로 GPU와 HBM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가 커질수록 또 다른 병목이 생깁니다. 바로 데이터 이동입니다. GPU가 많아질수록 GPU끼리 주고받는 데이터도 크게 늘어납니다. 이 연결이 느리면 아무리 좋은 GPU를 많이 넣어도 전체 성능을 제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GPU뿐 아니라 네트워크, 광통신, 첨단 패키징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은 CPU가 왜 필요한지, 기존 트랜시버와 무엇이 다른지, 공급망 병목과 관련 기업은 어디인지, 그리고 ECTC 2026에서 유리기판을 왜 같이 봐야 하는지까지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종목 추천은 아니고 산업과 공급망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AI 서버가 커질수록 왜 네트워킹이 중요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중요한 건 단순히 GPU 개수만이 아닙니다. GPU가 많아질수록 GPU끼리 주고받아야 하는 데이터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때 데이터 이동이 느리면 전체 시스템 성능은 제한됩니다. 쉽게 말하면 GPU는 연산을 하는 엔진이고 네트워크는 그 엔진들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도로가 막히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는 대역폭입니다.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지연 시간입니다. GPU들이 멈추지 않고 일하려면 데이터가 빠르게 오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력 효율입니다. 서버가 커질수록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데 쓰는 전력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AI 서버의 병목은 계산 성능뿐 아니라 연결 성능에서도 생깁니다. 그래서 업계는 더 빠르고 더 전력 효율적인 연결 방식으로 광통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바로 CPO가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CPO가 기존 트랜시버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보겠습니다. CPO가 기존 트랜시버와 뭐가 다른가? CPO와 기존 트랜시버의 가장 큰 차이는 광신호로 바뀌는 위치입니다. 기존 방식은 칩에서 나온 전기 신호가 보드 위를 지나 장비 앞쪽에 꽂힌 트랜시버까지 이동합니다. 그리고 트랜시버에서 전기 신호가 광신호로 바뀝니다. 즉, 기존 방식은 칩 전기 신호 이동, 트랜시버 광섬유, 이런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트랜시버를 교체하기 쉽고 기존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잘 맞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구간에서 손실과 전력 부담이 커집니다. CPO는 이 광변한 위치를 칩 가까이로 가져옵니다. 광엔진을 스위치 칩이나 패키지 근처에 배치해서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즉, CPO는 칩 짧은 전기 신호 광엔진, 광섬유 구조입니다. 기대 효과는 전력 효율 개선, 대역폭 확대, 고밀도 연결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광엔진이 칩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패키징, 열관리, 테스트, 수리성이 더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기존 트랜시버는 운영과 교체가 편한 방식이고 CPO는 성능과 전력 효율을 더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CPO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공급망을 보겠습니다. 이제 CPO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공급망을 보겠습니다. CPO는 광엔진 하나만 보면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소재, 장비, 레이저, 실리콘 포토닉스, 패키징이 모두 연결된 구조입니다. 먼저 인피 기판이 필요합니다. 인피는 인듐 포스파이드로 빛을 만들어내는 레이저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 다음은 MOCVD와 에퍼텍시 공정입니다. 인피 기판 위에 레이저 구조를 정밀하게 쌓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장비 성능과 공정 수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출력 CW 레이저입니다. CPO에서는 광엔진에 안정적으로 빛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출력과 장기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광엔진, 즉 옵티컬 엔전입니다. 광엔진은 전기 신호와 광신호를 바꿔주는 핵심 모듈입니다. 여기에는 빛을 다루는 PIC와 전기 신호를 처리하는 EIC가 함께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CPO 공급망은 크게 인피 기판, MOCVD, 에퍼텍시, 고출력 레이저, 광엔진 이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CPO가 단일 부품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판, 장비, 레이저, 포토닉스, 패키징 중 어느 한 구간만 막혀도 전체 양산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CPO가 뜬다 보다 어느 공급망 구간이 실제 병목이 되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바로 그 병목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CPO 공급망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수요가 늘어날 때 어디가 가장 먼저 부족해질까? 입니다. 첫 번째 병목 후보는 인피 기판입니다.
고출력 레이저의 출발점이 되는 소재인데 실리콘처럼 쉽게 대량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소재 품질, 결정 성장, 결함 관리가 중요하고 공급업체도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는 MOCVD와 에퍼텍시 공정입니다. 인피 기판 위에 레이저 구조를 쌓는 단계인데 장비 리드타임과 공정 수율이 중요합니다. 장비를 산다고 바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고출력 CW 레이저입니다. CPO에서는 광엔진에 안정적으로 빛을 공급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용 부품은 장시간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출력뿐 아니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광엔진과 패키징 통합입니다. 광엔진이 칩 가까이 들어오면 전기 신호, 광신호, 열관리, 테스트, 수율 문제가 모두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병목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소재는 인피, 공정은 MOCVD와 에퍼텍시, 부품은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은 광엔진과 패키징 통합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순히 CPO가 좋다는 것보다 어느 구간이 실제로 부족해지고 어느 기업이 그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병목을 기준으로 관련 기업들을 공급망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CPO 공급망에서 어떤 기업들이 관련 기업으로 묶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언급하는 기업들은 매수 추천이 아니라 공급망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 CPO 관련 기업은 크게 5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피 기판입니다. 고출력 레이저의 핵심 소재인 인피 기판 쪽에서는 AXT, 수미타모 일렉트릭 같은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OCVD와 에퍼텍시입니다. 인피 기판 위에 레이저 구조를 쌓는 공정이고 장비 쪽에서는 아익스트란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세 번째는 고출력 CW 레이저입니다. CPO용 광원에서는 출력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로먼텀, 코이런트 같은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SOI와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광엔진 안에는 PIC, 즉 포토닉스 칩이 들어갑니다. 이 구간에서는 스와텍, 타워 세마이컨덕터, 글로벌 파운더리즈, TSMC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엔진, 네트워크, 패키징입니다. CPO는 결국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와 첨단 패키징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브로드캄, 마어벨, 시스코, 엔비디아, TSMC 같은 기업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쪽은 뒤에서 따로 보겠지만 국내에서는 삼성전기를 더 직접적인 관련 기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적용과 연구 측면에서 중요하고 삼성전기는 패키지 기판 공급망과 글래스 코어 사업화 측면에서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CPO 투자는 한두 개 종목을 찍는 방식보다 공급망 단계별로 병목과 실적 연결 가능성을 보는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고객사 채택 여부, 양산 캐파와 수율, 그리고 실제 매출 반영 시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CPO를 단기 테마와 장기 구조적 성장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CPO를 볼 때는 단기 테마와 장기 구조적 성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단기 테마는 주로 뉴스와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엔비디아의 신규 플랫폼 발표, CPO 관련 기업의 기술 발표가 나오면 시장의 관심이 빠르게 몰릴 수 있습니다. 이때 주가는 실제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기술 발표와 실제 양산은 다르고 고객사 인증, 신뢰성 검증, 수율 확보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장기 구조적 성장은 실제 채택과 실적으로 증명됩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데이터 이동 문제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GPU가 많아지고 클러스터가 커질수록 더 높은 대역폭과 낮은 전력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O는 단기적으로는 뉴스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왜 필요한가? 언제 실제로 쓰이는가? 어디가 병목인가?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는가? 이 4가지를 확인해야 단기 테마에 휘둘리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CPO는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채택, 양산 수율, 고객사, 매출 반영 시점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너스입니다. ECTC 2026에서 유리기판 이슈를 왜 같이 봐야 하는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PO와 함께 봐야 할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또는 글래스 코어 기판입니다. CPO와 유리기판은 같은 기술은 아니지만 둘 다 AI HPC 시대의 첨단 패키징 병목과 연결됩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패키지는 더 커지고 칩넷은 더 많이 들어가고 신호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 기판만으로는 미세 배선, 대면적화, 신호 손실, 평탄도,
신뢰성에서 한계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패키지 기판 후보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ECTC 2026 프로그램을 보면 유리기판 관련 발표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AI와 HPC용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를 발표하고 삼성전자는 글래스 머티리얼즈와 인베디드 실리컨이 2.3D, 2.5D 패키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합니다. 다이니판 프린팅도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의 장기 신뢰성을 다룹니다. 또 TGV, 즉 스루글래스 바이어 관련 발표도 있습니다. 유리 안에 수직 비화를 만들고 이를 고밀도 패키징에 활용하려는 흐름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PO는 광연결의 진화이고 유리기판은 패키지 기판과 인터포저의 진화입니다. 둘 다 결국 AI 서버에서 더 많은 칩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는 적용과 연구 측면에서, 삼성전기는 패키지 기판 공급망과 글래스 코어 사업화 측면에서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AI 서버의 병목은 이제 GPU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이동과 첨단 패키징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를 볼 때는 칩 성능뿐 아니라 그 칩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기판 위에 올리고 어떻게 패키징하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라 산업과 공급망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니 투자 판단은 반드시 추가 확인 후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